2022년도에 인연을 맺어서 스님 밑에서 2급 자격증반을 또 운영을 한 적이 있고요. 스님에게 또 전문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월정사에서도 스님이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여기 또 포교사단 작년에 2급 자격증반 30명을 스님 밑에서 또 배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민경 스님 또 책에서 또 제 논문을 또 인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제가 이렇게 또 논평하니 또 이렇게 제가 작은아마 스님께 발표식으로 좀 스님이 제 논문을 쓰신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관법에 의해서 심리학적인 접근, 적용, 사례 연구를 망라하여 현대인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유에 접근하려 한 명상관법과 마음치유, 제가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라는 저자의 인경 스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아레아식 기원과 관련된 다소 협소한 주제를 연구로 하고 있는 바이기에 감히 이 책을 서평한다고 하기보다 저의 연구 분야이기도 한 제7장 영상관법과 심상작법의 소제목 안이동일에 관해 소견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안이동일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코야마 코이치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를 재조명한 야마베 노부요시의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저의 연구를 투영한 안이동일 및 아레아식의 획기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안이동일이라는 용어는 팔식을 주창하는 유식학파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로 무착의 석대승론이라는 초기 유식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제7식 만화식이 성립하기 전, 그것도 최고 유식 문헌인 유가사지론의 고중층, 본지본, 섭사본, 해신미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유가사지론의 고중층만 벗어나도 아레아식은 더 이상 신체에 한정되지 않는 일종의 개체 존재인 소위, 즉 독자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레아식의 기원을 가능케 하는 안이동일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소개된 것은 1979년 요코야마 코이치에 의해서였습니다. 요코야마는 구사론의 심심소와 집수되는 존재를 지칭하는 유집수, 우빠따를 규정하는 이익과 손해에 의해 심신이 서로 상응관계에 있다고 하는 안뇨냐 안유비따나 수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섭사분에서의 심심소와 집수되는 색법의 관계를 지칭하는 집수법을 규정하는 에카요가 크세마 동안이 또 안이동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유가행파의 안이동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리체 유부의 안뇨냐 안유비따나에 비해 그 색은 끊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생명유지 개념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요코야마는 에카요가 크세마라는 단어에 관하여 유가행을 통해 심신의 상호 경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33년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안이동일이라는 용어는 야마베 노부요시에 의해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야마베는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아비달마 잡집론, 형량성교론, 섭대승론, 오온론소 등 초기 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안이동일이라는 심신간의 메커니즘이 선정수행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심신의 쌍방의 상태, 안이동일을 지지하는 생리적 기반으로서의 아레아식이 선정 상태에서 정제된 호흡을 통해 심신을 경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점을 문헌상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 행자들이 서리체 유부 내에서 출발한 그룹인 점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서리체 유부의 특징적 사상인 유집수와 명근 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집수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유집수는 사후 세계의 존재인 중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생겨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유 사상은 당시 유북의 일부 부파만 수용했었던 서리체 유부의 특유의 사상으로 몸을 지니지 않는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집수는 사유에서 생유로 대변되는 개념입니다. 해심미경의 심의식 상품 서두의 일체 동자심, 아다나식, 아레아식, 심이라는 알라야식의 네 가지 이명에 대한 각 정의 가운데 신체를 집지한다라는 아다나식 정의는 아다나식이 신체와 상호 생리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간주됩니다. 그리고 서리체 이후의 명분도 역시 타 부파와는 구분되는 사상으로 불교의 멸진정, 무상정과 같은 무심의 상태에서의 심에 유무라는 불교의 전통적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즉 육식 이외에 어떠한 식도 인정하지 않았던 서리체 유부가 무심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이론으로 명분을 오의 가운데 신불상응행법이라는 자파의 특유의 법에 귀속시켰습니다. 멸진정과 같은 명상수행 중 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명상수행에 의해 일어나는 심신간의 변형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 비바사사 세우에 의해서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육아행파의 신체를 집수한다와 안이동일로 규정되는 아레아식 정의는 아레아식이 신체와의 상호관계를 일으킴은 물론 명분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와 상호적 메커니즘을 이루며 명근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 아레아식이 유식사상과 함께 후대 유식학파에 이르기까지 핵심 사상의 하나로 이끌어지는 이유는 식의 흐름 방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육아행파는 서리체 유부의 근본 교의라 할 수 있는 삼세신류 법체 확률을 부정하고 현재 유체, 과미무체설을 주장함으로써 종자와 현행식과의 관계를 개선시켰습니다.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원하자면 부파불교 시대의 주된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2차선적인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에서 아레아식의 도입으로 다차선적인 흐름 혹은 신경회로망과 같은 복잡한 식의 획기적인 흐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아레아식은 전신의 편만에 있으며 거의 신체가 아레아식이라 할 정도로 신체와 불가분한 것으로 의식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안이동일이란 초기 육아행파의 사상에 대해 인경스님의 영상관법과 마음치유에 대한 다소 협소한 서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경스님은 아레아식 도입기에 차용된 안이동일이라는 수로에 관심을 가지고 제7장 영상관법과 심상작법에서 이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 심신의 관계를 논하는 유부의 집수법이 아니라 아레아식과 몸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하는 특수한 집수법인 안이동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심미경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성설뿐만 아니라 삼무자성설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아마도 저자는 영상관법을 통한 마음치유의 측면에서 삼성설을 소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회복 탄력성으로서의 즉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삼무자성설은 임상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산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유식 전공자이시고 특히 안이동일, 유집수, 명근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모두 우리가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인경스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안이동일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삼무자성설이 임상 사례에서 특히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조금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두 번째 논평입니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님께서 제6장 영상관법과 인지행동적 전통을 읽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진건입니다.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명상심리상담학과라고 학과명을 개명한 지는 아마 한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이 명상심리상담이라는 이 분야를 연구하실 때는 제 생각에 90년대 아마 그 정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명상이라는 말조차 우리 국내에서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분야에서 30년이 넘게 이렇게 연구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이러한 그 결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선사해 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가 논평하자고 하는 이 부분은 심리학적인 접근법과 영상관법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적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 6장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 논평문을 적을 때 이렇게 책이 먼저 나올 줄을 모르고 이 논평회를 가진 다음에 책을 이제 수정해서 써내시는 줄 알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장 영상관법과 인지행동적 전통을 읽고, 영상관법은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 기법이며 국내의 불교 상담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체계적인 심리치료법의 하나이다. 영상관법과 현대심리학의 명상 기반 인지행동치료는 공통적으로 불교 명상법을 치유의 핵심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가 초기 불교의 명상에 기반한 것이라면 영상관법은 대성 유식불교의 수행 이론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 따라 개발된 심리치료법이다. 영상관법을 통해 내담자는 잠재의식에 저장된 과거의 미해결된 경험 내용을 적극적으로 떠올려서 그것과 연관된 감정과 감각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해소한다. 영상관법이 다양한 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제6장 영상관법과 인지행동적 전통에서는 영상관법이 서양 심리학의 인지행동치료 전통의 치료 기법들과 비교되면서 영상관법의 인지행동치료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영상관법과 수용전념치료와의 비교를 통해 두 심리상담법이 인간의 언어와 인지적 속성에 대한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경험을 통제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유사한 치료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영상관법의 중재 과정이 수용전념치료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더 구조화되어 있어서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더 쉽다는 장점을 알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사적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덜 위협적이다라는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내담자에게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접촉을 선택하게 한다. 이것은 이전 세대의 인지행동치료가 내담자의 신념이나 행동을 통제하려는 치료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과는 대조된다. 영상관법도 사례 분석을 할 때는 신념과 행동을 통제하는 치료 기술을 사용하지만 의도적으로 인지적인 왜곡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 전념 치료 전략 계열에 속한다. 이로써
영상관법이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치료 원리와 치료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관법은 의식의 현상학적 측면과 성찰 기능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유식불교의 통찰에 근거하여 불교 철학의 핵심인 무아설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식 삼성설과 수용 전념 치료의 자기 개념을 연결한 점은 이 장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용 전념 치료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의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개념적 자기, 과정적 자기, 맥락적 자기가 그것인데, 자기를 개념적으로 믿고 사는 의식 수준에서는 내적 경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연성이 결여된 채 고정된 이미지에 현재의 자신을 맞추려는 경직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일 내담자가 개념화된 자기에 집착하게 되면 인지적으로 융합되고 경험을 회피하며 가치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행동에 전념할 수 없는 병리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 6장에서는 이러한 수용 전념 치료의 자기가 맥락적으로 기능하고 심리적으로 유연한 상태에서 비로소 수용과 전념이 주축을 이루는 건강한 행동이 이루어진다.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사건을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 인식하는 수용전념 치료의 세계관은 불교의 영기적 인식과 매우 닮아 있다. 특히 사건을 인연화합된 본성과 기능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자기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맥락적 자기라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의 자기이자 과정적 자기를 가장 심리적으로 유연한 상태의 자기로 간주한다. 이러한 수용전념 치료의 세 가지 자기를 유식의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부분은 스님의 독창적이면서 양측 이론에 대한 통찰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개념적인 자기에 집착하여 고통을 받기에 곧장 무아, 청정성의 맥락 자기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집착된 개념적 자기의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의 경험한 연기를 관찰하여 과정적 자기, 관찰 자기에 접촉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청정한 본래적 자기, 맥락적 자기애로 이르게 하는 마음치유의 절차이다. 물론 영상관법에서 언급하는 유식의 삼성설은 탐진치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번뇌의 소멸이라는 목표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아직 인지적 수준에서 무아를 지향하는 것이며 개념화된 자아에 대한 집착 또는 병계 소집된 자아관을 버림으로써 맥락적 자기 또는 원성실성의 마음 상태를 얻어서 심리적으로 유연한 마음 상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인용하자면 그러나 심청의 종자는 일시에 정화시킬 수 없고 종자는 현실 속에서 항상 함께 나타나는 까닭에 순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은 영상관법을 인지행동치료 전통과 비교하면서 특히 수용전념치료와 영상관법의 유사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두 기법은 고통을 통제하기보다 고통에 대한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강조한다. 경험적 통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강조하는 수용전념치료와 마찬가지로 영상관법에서도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를 경험하면서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촉진한다. 둘째, 개념화된 자기보다 맥락적 자기를 강조하는 수용전념치료와 비슷하게 영상관법도 인지적 방식을 통해 병계 소집된 자기에 대해 거리를 두고 의타기성을 거쳐 원성실성으로 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개념의 확장 또는 무아를 꾀한다. 셋째, 수용전념치료의 핵심적인 중재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내담자의 영상관법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 변화가 영상관법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용전념치료의 6가지 핵심 과정이 영상관법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치료자가 그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과 함께 두 심리치료법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은 수용 전념 치료는 중재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반면에 영상관법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중재 과정으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순서가 없지만 영상관법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염지관의 방법과 감정과 사고와 갈망을 살펴보는 작업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치료자가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적합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통한 숙달된 치료 능력이 필요한 반면에 영상관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구조화된 상담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교적 초보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영상관법의 상담 사례에서 보이는 투사적 동의시라는 용어이다. 이 책에서는 6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투사적 동의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라서 혼동을 초래한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투사적 동의시는 멜라니 클라인이 제안한 개념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충동을 치료자로 하여금 유발하도록 하는 기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사용하는 투사된 동의시 또는 투사적 동의시는 저자가 원래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만들어졌다. 인용하자면은,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투사적 동의시는 임상적인 의미라기보다 일반적인 심리 현상을 말한다.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곧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나타난 그것을 바로 나의 얼굴이라고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3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거울의 모습을 나의 얼굴이고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자기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시라고 명명하는 것이 심리학과 소통하기에 적합하다. 내면에 잠재된 자기에 대한 개념이 거울에 비친 모습에 투사되어 보이는 과정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과정을 하나의 전체적인 행위로 보고 이름 붙이기를 원한다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기존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학과 영상관법의 대화와 소통에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장에서 사례에도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 정신분석 이론의 투사적 동일시와는 다른 개념 정의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서 읽는 중에 혼동을 경험했다. 사례의 내담자는 이 책에 나오는 사례의 내담자는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투사적 동일시를 겪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투사적 동일시 개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원래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임상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해 주는 것이 논쟁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차후에 영상관법이 이 책을 통해 심리학계에 소개되고 연구될 때 이 용어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을 권한다. 이미 책이 나와 있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음에 이렇게 수정 보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중건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는 보면서 선명한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평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관법과 수용 전념 치료와의 관계, 공통점, 차이점 등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용어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임상적 용어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심리 현상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혼란스럽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중간에 영상관법이 심리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지향한다,
인지적 수준에서 무아를 지향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스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논평입니다. 제5장 영상관법과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논평을 해주실 분은 김창중 선생님이시고요. 전 동아대학교 교수이시고 10년차 명상수행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5장 영상관법과 현상학적 연구라는 5장에 대해서 논평을 맡은 김창중입니다. 여러분도 놀라셨겠지만은 책 분량이 저는 한 300~400페이지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744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5장을 봤을 때 첫째는 분량 면에서도 놀랐지만은 5장의 내용을 볼 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진경 스님께서도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0.1%가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신 분이 아니신가. 아마 제가 아는 인경 스님 아시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경 스님은 천재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 아시죠? 긁어 부스럼 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의 논평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관법과 현상학적 연구는 영상관법의 철학적 토대가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스님께서는 영상관법의 철학적 기반을 현상학의 철학적 개념들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왜 현상학에서 영상관법의 철학적 기반을 찾으려 했을까요? 여담이지만 저는 아마도 모토에서부터 유사해서 그렇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상학의 모토는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라입니다.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의 모토는 사례에 살고 사례에 죽는다. 현장에 살고 현장에 죽는다입니다. 스님께서는 현상학에서 영상관법의 철학적 기반을 찾기 위해서 영상관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식불교와 영상관법의 실제 사례를 현상학적 관점과 비교해서 그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표상주의 인식론과 유식불교의 해시밀경의 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관법도 표상주의 인식론 관점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식은 항상 무언가를 대상으로 삼아서 인식을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표상주의 인식론은 인식 주체 안에 표상이 선행적으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고 내재화된 그 표상을 다시 관찰함으로써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자신이 구성한 내용을 다시 바라보면서 재구성하는 마음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해시밀경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고 또 외적인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식 표상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유식론의 유식 무경과 동일한 철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관법도 표상주의적 인식론 관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의 핵심 주제의 하나인 의식의 지향성에 대해서 브렌타노와 후설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인식할 때 의식은 언제나 무엇인가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지향된 대상은 의식의 내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의식과는 관계없는 외부의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브렌타노의 지향성은 의식 안에 내재하는 표상을 매개로 인식이 성립한다는 내재적 지향을
주장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설의 지향성은 표상의 매개 없이 외부에 실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 자체에 직접 지향해서 인식이 성립한다는 외재적 지향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와 같은 후설의 반표상주의 외재적 지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미 표상에 의해서 물들어져 있어서 이러한 언어적 표상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표상주의 외재적 지향만을 주장하는 후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이러한 브렌타노와 후설의 지향성 논쟁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엇인가를 향하는 의식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가 아니면 청정한가라는 의식의 청정성 유무 문제로 관점을 전환시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관법은 브렌타노와 후설의 입장을 모두 통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내담자의 번뇌 발생을 설명할 때는 의식이 이미 표상에 의해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상주의, 내재주의 관점이 타당하고 영상관법이 진행됨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는 즉 청정한 마음의 통찰이 요구될 때는 의식이 청정하여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각이 가능하여서 반표상주의, 외재주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 생략하고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 자료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첫 번째 유식 심리학에 기반한 영상관법의 원리는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마음 밖에서는 어떠한 실제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영상관법은 대상이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내재주의와 대상은 현실적으로 인식 밖에 존재한다는 외재주의를 모두 수용해서 통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영상관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식심리학의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는 구조와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통상 우리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에서는 영상관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상관법이라는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즉 영상관법에서 마음작용의 구조적, 질적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영상관법 제2차 시기에 내담자의 마음이 제4차 시기에서는 마법처럼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는 영상관법의 원리에서 볼 때 제2차 시기에서 내담자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라는 마음 A로 저 사람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마음 B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상관법이 진행되어서 제4차 시기에는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마음 C를 보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 D로 보았길래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마음 C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마음이 A에서 D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마음작용의 질적 변화 요인으로서 반복적인 영상 관찰을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어서 마음 치유라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반복적인 영상 관찰 이외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이러한 마음의 질적 변화를 신분설, 특히 호법의 사분설로도 설명할 수도 있을런지요. 즉 영상관법 제2차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라는 마음 A를 견본으로 저 사람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마음 B를 상분으로 견본 A가
상분 B를 보고 있는 마음 자체 C를 자증분으로, 이 자증분을 다시 보고 있는 마음 D를 증자증분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을런지요. 세 번째,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환원은 기존의 습관적인 이해나 선입견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유식에서는 마음속에 내재된 사물의 영상을 떠올려, 즉 영상을 자기에서 거친 번뇌가 소멸됨으로써 사물의 영상을 초월한 무분별 지견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마음작용의 기본 기제는 영상을 자기하는 것이고, 이 자기는 비열이자기가 아니고 열이자기로 여겨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열이자기에 대한 빨려는 요니소 마나시카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니소입니다. 요니라는 것은 자궁, 근원, 소는 뭐뭐로부터입니다. 즉 자궁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의미인데, 자궁 근원으로부터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즉 어떠한 선입견이나 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부터라는 의미이고,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시 초기화한 상태, 즉 리세팅한 상태, 디폴트 모드에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즉 기존의 표상이나 분별 없이 본래의 청정하고 순수한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상학의 판단 중지를 영상관법 관점에서 이 열이자기로 새롭게 재개념할 수 있는지요? 네 번째, 영상관법의 탁월한 마음치유 효과가 속속이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해결 문제가 경미한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셀프 영상관법으로 영상관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셀프 영상관법과 현행 영상관법과 차별점이나 유의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하나마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중 선생님께서는 이제 임경 스님께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영상관법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임경 스님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가니까 뭐예요?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 1부 지나고 2부 지나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네, 박수.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세 분이 각각 당신들의 그 주 전공이 잘 드러나죠. 예. 양산 스님은 유식 전공이고 특히 알라야식 즉 아뢰야식에 대한 아마 국내에서 가장 열심히 아뢰야식 연구자이시고 그래서 그거 질문해 주셨고 우리 문진공 교수님은 새롭게 떠오르는 그 우리 명상 심리 상담 쪽 아주 앞으로 장래가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김창중 교수님은 퇴임하셨어요. 명퇴. 명퇴하셔가지고 왜 명퇴했냐? 명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교수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박수. 그래가지고 명상을 좀 더 교수직 하니까 뭐 행정적으로 뭐 이것저것 귀찮고 그런 일이 좀 있죠. 그래서 명상 공부가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교수직 그만두고 저기 더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아주 뭐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네, 당신 그리고 박사 원래는 경영학 박사시고요. 저기 김창준 교수님은 경영학 박사고 그런데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질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 고민이 그거예요. 세 분의 이 날카롭고 팍팍 찔러오는 이 질문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건가 이게 제 문제고 시간은 또 짧잖아요. 예, 알았어요.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거기 세 분 답변을 한 몫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죠. 다 교재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 371페이지 펴보실래요?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영상관법 1차 시기 그러니까 영상관법이 반복적이라는 게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4차 시기 필요하다면 10번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 보시면 눈을 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부분을 떠올려 보아요. 영상관법은 문제가 되는 영상을 떠올려서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장면이 보이는가요? 좀 쭉 읽을게요. 버스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저기 뒤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피해의식이 느껴져서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았어요. 이 대목인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근데 차 안에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학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뒤쪽에 앉아있는 손님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닐까 하면서 그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 운전수 바로 뒤쪽에 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다. 마음이 저기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나의 불안으로 그 상대방을 사이코패스라고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저 바깥에 저 사람 사이코패스는 내가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누구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인정을 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보고 이건 내 얼굴이라고 인식하세요? 이 사람 내 얼굴 아닌데. 이 실험을 심리학자들이 하면 개한테 거울 앞에 개를 딱 놓으면 개는 멍멍 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자기 얼굴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개한테는 동일시가 안 일어나는 거고 거울을 보고 이건 나야 이러면 동일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울에 비친 것은 투사된 거죠. 거울에 의해서 반영된. 그래서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와요. 그 대상은 엄마거든. 아이가 엄마의 자기를 투사해서 그걸 자기라고 느껴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자아의식이 없다가 엄마를 통해서 자기하고 동일시를 하거든. 엄마를 자기라고 여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 자아의식이 개발이 되는데 여기 봐봐요. 버스에 타는데 저 친구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것은 유식불교에서 마음이 마음을 본다. 근데 유식불교 설명은 8식 안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보가 그 씨앗이 있죠. 그걸 육식 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투사 빛을 던져서 저는
사이코패스일 거야.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나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고 운전수 안전한 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앉는 거예요. 이 현상, 그러면 이게 핵심, 이 고객의 핵심 문제예요. 불안의 핵심 문제가 살해에 살고 살해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의 핵심 그 사진 한 장을 포커싱하는 게, 포착하는 게 고객한테도 중요하고 상담이나 명상을 이끄는 사람한테도 이걸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경험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다음 장 넘겨봐요. 매우 불안하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압박감? 좋아요. 그 느낌에 집중해봐요. 어디가 제일 불편한가요? 머리가 불편하고 심장이 마구 조여와요. 심장이 조여오는군요. 좋아요. 그것의 강도는 몇 %? 90. 좋아요. 조여오는 느낌을 피하지 말고 수용하면서 느껴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50 정도. 호흡과 함께 느낌을 살펴봐요. 조여오는 느낌의 차이를 들숨과 날숨에서 비교해 보세요. 들숨에서 긴장이 되고 불안한데 날숨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그 장면을 판단하지 말고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지금 어때요? 생각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심장이 50% 조여와요. 그래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집중해봐요.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느껴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20 정도예요. 네, 잘했군요.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심장이 뛰고 조여오죠. 근데 그것은 불쾌하고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회피해요. 그걸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걸 향산 스님은 이걸 집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아까 집수라고 하는 것은 가져지니다 혹은 집수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왜 하필 몸 느낌이냐고 향산 스님이 지적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감정적, 정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몸 느낌에 예민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몸 느낌을 누가 가져 지닌다? 집수한다? 알라야식이. 알라야식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몸 느낌, 감각 느낌을 집수하는 거예요. 언어적 분별도 집수하고 정보나 이런 그러니까 집수를 누가 한다? 알라야식이 하는데 아니 동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집수가 어디로 나타나냐? 몸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매틱이라고 그러죠. 소매틱이란 말이 몸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몸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 몸 느낌은 어떤가요? 그 몸 느낌은 어떤 색깔인가요? 그 몸 느낌의 압박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몸 느낌에 집중을 해서 고객이 그걸 90이 되는지 50이 되는지 20이 되는지 그리고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고를 하게 해요. 보고를 왜 하라고 하냐면 거기서 깨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본성의 힘, 관찰의 힘, 명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 능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적절하게 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들숨과 날숨을 비교해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왜 비교해요? 딴 생각에 이 생각이 엄청 불안 환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느낌을 느끼세요라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들숨일 때 느낌, 날숨일 때 느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걸 관찰해 보세요. 관찰하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형이라고 제가 보고 셀프 보고를 스타일을 채택했다.
단순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호흡과 함께 지켜보라. 호흡이 안전한 공간인가? 불안한 사람은 위협받잖아요. 그럼 도망을 가거든. 운전수 아래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호흡에서 관찰해라.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은 이 말은 방어 기제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죠.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난 위협에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그의 딸 안나에 의해서 방어 기제는 뭐 계속 개발되어 왔죠.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도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방어 기제예요. 근데 이 방어 기제는 상담자하고 관계에서도 생기지만 여기처럼 일반 사람과도 관련이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명상 상담은 어떻게 하냐? 명상으로 이끄는 거예요. 명상이 뭐예요? 아, 그때 강도는 얼마고 지금은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색깔이죠? 그것은 압박감인가요? 심장이 두근거린가요? 이걸 직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해요. 그게 그 치료의 효과로 가져오는 힘이다. 이렇게 그게 영상관법에서 자주 하는 방식이다. 세 분 같이 제가 이걸로 대답을 한 것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더 해볼게요. 그 2차 시기, 1차, 2차, 3차, 4차를 하는데 2차를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사람이 없고 뒤에는 한 사람만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했어요? 아, 저 사람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움츠러들고 심장이 막히고 가슴이 뛰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고객한테는요. 그래서 몸 느낌이 얼마 강한데요. 가슴이 60 정도로 뛰어요. 처음에는 90이었다 60으로 죽은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20이 됐고 호흡은 어떠세요? 조금 떨리다고 그랬어요. 이걸 윗닦아라고 그랬는데 윗닦아 탐색하다. 윗닦아는 감정도 탐색하고 강도도 탐색하는데 생각을 탐색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달려들지도 모른다.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나를 공격할 거야. 이건 윗닦아 탐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75 볼래요? 제 3차 시기. 거기 보세요. 같은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CCTV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투명하고 애매한 것은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다시 되돌려 보잖아요. 영상감독도 계속 같은 장면을 되돌려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관찰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세밀하게 윗닦아 윗자라는 정밀하게 관찰하다, 세밀하게 관찰하다 이렇게 번역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상 되게 나쁘네, 되게 험하네, 손님이 없구나, 아직 대학교가 개학하지 않았구나, 인상 나쁘다, 사이코패스다, 아닌데 대학을 안 했네, 손님이 없네, 새로운 거 보이죠. 그 전에는 저 사람 사이코패스일 거야 라고 그 대상 한 개만 보였죠. 딴 건 안 보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반복 관찰하니까 시야가 넓어진 거죠. 여유가, 스페이스가 생긴 거예요, 이 고객한테. 그러면서 자리가 통 비었네, 학생들이 없네, 아직 계약을 안 했구나. 그래서 학생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스페이스, 정신적 마음의 스페이스가 생긴 거. 이게 중요한 변화죠, 이 변화가. 근데 이 변화가 왜 생겼냐? 반복적 관찰. 그리고 가슴이 압박감이 줄면서 20, 30, 처음에는 90이었다, 60이었다, 50 줄면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까 남편의 감정이 강했을 때 나중에 낮아졌을 때처럼 감정, 압박감. 근데 그 압박감이 신체적 압박감이 줄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신체적인 소매틱적 그런 접근은 굉장히 영상관법에서도 중요하게 한다. 왜? 감정이 가라앉고 몸의 느낌이 가라앉거든. 왜 가라앉느냐? 호흡과 함께 조용히 충분히 느끼면 가라앉는다. 감정은 억압한다. 그러면 더더욱 강력해진다. 이걸 통제 방식인데 수용 방식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라. 너의 감정을 피하지 말고 느껴라. 그러면 감정은 가라앉을 거야. 너의 불안과 너의 분노와 너의 불안은 가라앉을 거야. 그 가라앉을 것을 명상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면 그러면 마음 치유 심리 치료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뉴얼 우리 문진국 교수님이 이야기하듯 이 매뉴얼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훈련 받지 않더라도 조금만 해보면 할 수 있다고 문진국 교수님 방금 논평하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인상이 대표게 나쁘네. 거기 375페이지 되게 험하네. 계약이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상담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자가 아니 사이코패스라는 거 생각이 들면 너 두렵지 않니? 반대로 상담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자도 이 아이의 변화에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느껴져요. 그 단어에서 느낌이 들면서 30% 느껴져요. 제8식이 두 번째로 집수하는 게 뭐예요? 언어 분별을 집수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래요. 그 단어 느낌이 들면서 느낌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부 영상관법의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향산 스님, 문중관 교수님, 김창준 교수님 감사합니다.